엄마들이 밖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 공부도 봐주고 그런데 깨끗하게 입히고 그런데 막 너무 잘 먹인다. 아,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떼어놓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애는 어떻게 하고 이 시간에 나오셨어요? 아기가 어렸을 때 엄마랑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아기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니 왜 엄마가 슈퍼맘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엄마면 안 돼요? 왜 슈퍼까지 돼가지고 엄마가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부귀 영화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필요는 없다. 어떻게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각과 생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광고 카피인데요. 일하는 엄마라서 미안해.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떼어놓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래서 2018년도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 보면은 워킹맘들은 일단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가 41.9%였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지 않다. 51.2%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배우자의 관계가 굉장히 좀 소원해진 것 같다가 33.5%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킹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그러는 건 약간 부족한 평가가 이제 나왔죠. 하지만 만약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그런 자조적인 자기 비난은 우리가 참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숭고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저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사회가 그 워킹맘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무리하고 있구나. 혹시 너의 욕심은 아니니? 저는 어떨 때 그런 걸 좀 느끼냐면요. 조찬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스탠바이가 한 6시 반 정도 되죠? 그때 제가 자주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6시 반인데 엄마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애는 누가 봐요? 아니,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이 시간 와 있는 거잖아요. 저를 부르신 분들조차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일단 애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는 그냥 이 사회에서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에서 앞으로 미래와 또 미래에 우리의 딸들이 일하는 시점에서도 여성 인력이 사회 안에서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워킹맘들의 가져야 될 어떤 컨디션은 뭐냐면요. 당연함이에요. 일하러 가는 거 당연한 거죠. 미안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엄마들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사랑과 좌절, 그리고 증오스러운 파괴와 회복이 순환된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치유 능력과 파괴성을 조정하며 보상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자, 아기가 좋은 환경, 일단 잘 자고, 잘 먹고, 따뜻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이 있을 때 아기들은 엄마가 와서 너무 좋지만 엄마가 또 가서 너무 좌절스럽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믿기도 했다가 엄마가 오니까 다시 회복이 돼서 너무 좋기도 하는 이런 순환들을 아기들은 끊임없이 반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스스로 이제 발달시키게 돼요. 엄마가 갔지만 다시 오는구나. 너무 슬프지만 장난감을 갖고 놀다 보면은 엄마가 또 오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반드시 그 부재를 엄마에게서만 찾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가 확장시켜야 될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4살 때였나? 수족고 이제 걸려서 링거를 맞추고선 돌봐주지 못하고 다른 가족에게 이제 아기를 맡기고 나올 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는요, 조력자들을 평소에 아주 잘 배치해야 됩니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좀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만큼 또 내가 그 친구한테 보상을 해주고 잊을 수 있는 어떤 관계들. 여러분 그 평소에 부탁할 때만 전화하고 이러면 진짜 좀 얄밉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좀 식구들한테 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카들이나 이렇게 사촌 동생이나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잘 먹이면은 또 맛있게 먹었지. 너 있잖아, 내년 어느 봄날쯤에 우리 애가 아파갖고 연락 내가 너한테 전화할지도 몰라. 꼭 받아. 막 이렇게 농담처럼 이제 이렇게 밑밥도 막 깔고 회사 내에서의 어떤 관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이분이 애가 열이 나가지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나 잘 서포트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굉장히 신의 있게 행동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워킹맘들은 동네에서 전업맘 친구를 가지는 것은 정말로 좋아요. 전업맘 친구들은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집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집 안에서 일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얘기가 잘 안 통해. 은근히 좀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도 느끼시고, 또 전업맘이신 엄마들은 또 워킹맘들한테 너무 애를 안 보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서로의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인정해주고 서로가 정말로 격려해줄 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아침에 일찍 나가고 이럴 때 전업맘 친구들의 도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아주 화끈하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가 그 수술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애 저희 집에 데려와서 엄마 퇴원할 때까지 한 4일 정도 재우고 보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워킹맘들이 전업맘들과 동네 친구 네트워크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태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심과 태도가 만들어주지, 워킹맘들이 전업맘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탁 마음을 먹는 순간 그런 좋은 엄마들이 옆에 붙지는 않아요. 나도 정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진짜 너무 고맙다. 맛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사야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연대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쉐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워킹맘이 체력과 한계를 느낄 때 또 많은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연을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 챙기느라 바빠서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를 해두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5년을 버텼더니 너무 힘드네요. 체력의 한계, 시간의 부족, 정말로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력이 이제 고갈되면은 남편에 대한 분노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아니,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쓰레기는 그래도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는 이제 짜증. 엄마가 도대체 몇 번을 말아야 돼? 야, 엄마가 이거 어저께 치웠는데 그대로 돼 있잖아. 그래서 그냥 가전을 들여야 돼요. 집안일은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로 하는 거예요. 기계. 죄송해요. 이런 솔루션. 뭐 하나 드리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변화를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청소가전, 생활가전, 경제 여건이 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식세기 이모님이라고 하는지 너무 좋은 거야. 남편하고도 집안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쟁이 일어나죠. 이제 신혼 때 이야기부터 다시 나와서 그때부터 내가 네가 들어온 걸 알아봤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그 부부 사이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부 중심의 대화가 워킹맘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요일 날 밤에 애들이 자면요, 그때부터는 좀 부부끼리 맥주도 하시고 치킨도 드시면서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시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그게 부부의 묘미잖아요. 그 목적 없는 대화. 부부간에 굉장히 큰 힐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원래 부부간에 얘기할 때 가장 안 좋은 인트로 뭔지 아시죠? 당신 나랑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그럼 상대방이 예,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막 이러나요? 좋아, 나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오늘인가? 이러면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맞붙으면은 결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심의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엔 이제 톡 이런 걸로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공지를 이제 올려요. 이번 주 픽업은 몇 시에 어디 가야 함, 약 얼마큼 먹여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렇게 공지로 이제 올리고, 그럴 때 화가 나더라고요. 이 집에서 쌀이 떨어져 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 말고는 아무도 안 받는 것 같을 때.
그래서 하나는 아이 양육에 대한 거예요. 그 하나는 장보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떨어진 거 발견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뭐 로휴지, 사야 할 것 거기에다 다 올려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여보 여기 올리면은 다 살 수 있는 건가 봐? 이러면서 막 차 사진을 막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분쟁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분업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협상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사용에 대해서 주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주말 시간 사용이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요. 주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황금같이 주어지거든요. 난 이번 주에 너무 피곤해서 내가 좀 늦잠을 자고 싶다. 그러면 나는 토요일 날 2시까지 완전 잘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케이 그럼 내가 2시까지 대신에 나는 너가 일어나면 2시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나는 자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주말에 최소한 3시간, 4시간이라도 잠을 충분히 자든 뭐 책을 읽든 혼자서 운동을 하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전략적으로 잘 해줘야지 주말에 와르르 아이들한테 다 달려들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시달리다가 월요일을 맞이하면은 고만 말이 이렇게 들고서 이제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사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어떤 집안 세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별스타그램 이런 거 보시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집, 깨끗한 주방 이런 거 보셔가지고 자꾸 속상해 하시는데요. 누구의 집도 그러지 않아요. 슈퍼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꼭 집중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없지만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연결은 잘 유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인 연결은 엄마가 나하고 같이 있지 않아도 연결된 느낌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엄마들이 막 바쁜 시즌에는 확실히 연결점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애가 6살 때 그린 가족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갔어? 그랬더니 출장 갔대요, 출장.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얘들아, 가족이랑 그림인데 내가 없다.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무슨 그림을 올렸냐면은 어항에 딸 둘하고 아빠가 있는데 자기는 어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야, 나는 금붕어인데 어항 밖에 있어. 나는 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덜컹하죠. 근데 이제 정서적인 연결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고 또 그냥 또 몰입하면 되죠. 그러면 정서적인 연결을 어떻게 하지 아이하고? 우리 어머니 여러분 결혼을 하셨을 때 남편하고 이렇게 눈 마주쳤던 그 순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딱 눈을 마주쳤을 때. 이 눈 맞춤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강력한 의사소통의 수단인데요. 아이들하고도 그래요. 이거 말고요. 아이하고 이렇게 그윽하게 그리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눈은 딱 마주치는 한 30초 정도 손 잡아주면서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오늘 잘 지냈어? 이러면서 눈 이렇게 마주치는 거 있죠. 야, 요것만 잘해도 되게 좋아요. 저는 365일 중에서 330일 정도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재웠어요, 제가. 애가 이제 자러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가서 누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고민이 그 시간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저는 2가지 대화를 꼭 사용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질문이에요. 그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얘기. 오늘 공부 어디까지 했어? 구구단 몇 단까지 외웠어? 그럼 아마 애들이 문을 잠궈버릴걸요? 그런 얘기 말고 관계적인 얘기. 요즘에 뭐 재밌어?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애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해주면서 아 그랬구나 나중에 나 보여줘. 그러면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사실은 내가 이거 했는데 막 펼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잠자기 전 30분 그런 케어의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이들에겐 그 개념이 중요하죠. 엄마에겐 내가 중요하고 우리 엄마는 내가 고민이 생길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편이다. 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잘 줄 수 있는 시간이 딱 이렇게 몰입해주는 시간이에요. 모성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따뜻하게 먹이고 입히는 것도 좋은 모성이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만원 지하철에 실려서 출퇴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메모하시죠. 그런데 메모를 엄청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회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왔어. 아니, 부장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셔서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진짜 그의 마음은 뭐였지? 얘를 생각하고 방점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컨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사각사각 쓴과 동시에 뇌에 각인이 됩니다. 메모를 정말 잘 하려면 어떻게? 메모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이 기록학이라는 거는요, 뭐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위를 하면 기록으로 보통 남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지, 남긴 기록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내가 기록으로 남긴 것을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이런 것을 하는 학문이에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제정하는데, 기록학 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모아서 체계를 만든 거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기업, 단체,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자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글을 써가는데, 이런 데 다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메모를 하고 살죠. 그런데 메모를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기록학의 원리를 적용한 제대로 된 메모를 하고 살아야겠죠. 단순히 메모 정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세포에 쌓아서 지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보내보면요, 여러 가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메모하시죠. 그런데 메모를 엄청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메모 왜 하시죠? 메모의 효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10명 중에 9명은 걔를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좋은 답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메모의 효능의 제일 마지막 효능이에요. 또 왜 메모를 하냐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우리가 기한문 같은 걸 만드는 거, 얘도 메모의 연장에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탄생부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메모의 효능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첫 번째 메모의 효능은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알겠는데요, 제 강의를 지금 쭉 들었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메모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수준의 요약을 한 그 순간 자기식으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효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종이에다가 만년필로 사각하고 씀과 동시에 걔가 뇌에 각인이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메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메모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요, 상사에게 지시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사가 불러요. 일을 시키려고 해요. 네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상사가 쭉 설명을 합니다. 짧게 핵심만 딱 집어서 지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사들 그렇게 하세요? 상사 위치에 계신 분들 제 얘기 오늘 들으시면 앞으로 지시할 때 제발 좀 짧게 하세요. 그런 상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사람입니다. 상사는 계속 얘기하고 나는 앉아서 계속 속기사처럼 메모를 하고 있어요. 상사의 지시가 끝났어요. 업무 수첩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읽어보겠죠. 그런데 속기사처럼 쓰기 때문에 상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흐름의 이야기는 파악을 했다고 칩시다. 뭐가 파악이 안 되냐면 쓰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사의 진짜 마음,
그 상사가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읽는 데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한 상태에서 속기록을 하듯이 쓰신 거죠. 걔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자리에서 읽어요. 쭉 읽으면 무슨 현상이 될까요? 상사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내가 써온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격차가 생기죠. 자기가 읽으면서 또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엉뚱하게 일을 해요. 그럼 상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일을 이렇게 왔어? 아니, 부장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셔서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이제 상사가 얘기를 합니다. 무려 1시간을 지시를 했어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쭉 10분 듣다가 이제 그의 마음이 내가 느껴져. 파악이 됐어. 그때 키워드로 몇 자 씁니다. 이번엔 한 5분 들여. 짧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핵심이 있는 것 같으네. 키워드. 키워드를 쓰다 보면 핵심 키워드로만 연결되니까 맥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상사의 지시를 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서 자기 자리에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이었는데 진짜 그의 마음은 뭐였지? 얘를 생각하고 마지막 방점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진위, 그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 따라서 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지? 어떠세요? 두 번째의 메모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메모의 본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컨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뇌에 각인시키고 자기가 더 명시화해서 생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명시화.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네요.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메모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단어지만 두 개는 외워둡시다. explicit라는 단어하고 implicit라는 단어예요. ex는 아시죠? 밖으로. im은 안으로. 플리는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주름져 있는 형상, 이 주름져 있는 걸 폈다가 오므렸다 하는 요 형상을 플리라 그래요. 우리의 뇌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쉽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요. 요런 얘기구나. 뭐? implicit. 책을 읽다가 키워드로 몇 자 메모를 해. 듣고 이해한 것을 표출한 거니까 explicit 하는 행위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다시 정리해보면요. 책을 본다, 강의를 듣는다, 경험을 한다. 이거는 어떤 거라고요? implicit 되는 상태죠. 그것을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떠올린다. 그래서 요약한 것을 메모한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것이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예요. explicit. 명시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implicit와 explicit를 왔다 갔다 반복해 주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도 정확하게 하고 자기의 특성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기억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명시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하는 메모가 무엇인지 제가 조건 3가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조건 1,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 자, 책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한 2문단을 읽었어요. 이런 얘기군.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해를 하고 메모를 하는 것. 이게 조건 1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키워드만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인데요. 자기화, 자기식으로 메모하는 것. 이게 잘하는 메모의 3가지 조건이에요. 세 번째 부분 설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었어. 그 말한 사람 또는 그 책을 쓴 저자가 쓴 단어는 내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메모할 때는 나의 방식, 자기가 익숙한 키워드로 바꿔주는 것도 자기화의 하나예요. 또 자기와의 두 번째의 스타일은 뭐냐면, 자, 메모를 하면 키워드를 쭉쭉 썼어요. 쏘로록 보니까 내가 익숙한 이야기 순하고는 조금 달라. 내가 누구에게 설명을 한다면 나는 세 번째 거를 제일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네 번째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하는 거야. 얘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자기화의 하나의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메모를 엄청 하고 싶어지셨을 거예요. 열심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너무 메모가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잔뜩 메모해 놓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 놓을까? 제가 권하는 것은요. 메모의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서 메모를 하되 그러나 그 상태에서 메모를 다시 봐주는 것을 저는 권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매주 토요일 4시 반이나 5시 정도부터 저녁 식사까지 기록의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제가 기록해 놓은 거, 일주일 동안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그 시간에 이렇게 떠들시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각인이 돼 있으니까 한 단어만 보면 쭉 생각이 딸려오거든요. 요거를 한 상태에서 어떤 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의 시간에 제가 메모한 것을 재정리하는 것을 가끔 해줍니다. 자주 하진 않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 메모한 것을 보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메모한 것을 쭉 보시고요. 머릿속으로 재정리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들 많이 쓰시니까 교수님 메모한 것을 내가 재정리하려고 할 때 노트북에 아래 한글 등을 이용해서 키보드로 치는 거는 안 돼요? 또는 뭐 패드에다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건 뭐라고요? 보고 쓰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고 임플리시트하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정리해보고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그것이 노트북이 됐건 패드가 됐건 거기에다가 옮겨 쓰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유용한 그런 메모의 정리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메모 얘기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백 꾸러미의 메모 7,000여 쪽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 메모의 원천이 되는 메모는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7,000여 쪽이라는 얘기죠. 근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메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건축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영역을 뛰어넘으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 인류에게 남긴 성과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요컨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들이 메모를 통해서 걔가 융합해서 천재적 발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양의 메모를 하시면 생각의 총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총량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컵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물이 꽉 차서 넘어요. 양이 많아져서 이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양질 전화라고 하는데 메모와 생각의 양질 전화. 여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 금방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기록형 인간이 돼서 많은 메모를 남겨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빌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는 일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직장생활 고민 1위로 꼽히는 문제 바로 대인관계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나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나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하는 동료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동료한테는 어떤 대처법을 써야 내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나쁜 직장 동료 알아보는 법, 그리고 그 동료를 피하는 법까지 오늘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저는 회사에 강연 나가는 일이 진짜 많은데 그 기업에 강연을 갔을 때 조직 리더들한테 특히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직에 가장 해로운가요? 조직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구성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리더들한테만 중요한 건 아니죠.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랑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결이 같거든요. 바로 한가한 사람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한가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회사라는 게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공간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한가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가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할 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당연히 직장에서 그 사람이 한가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조직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사람, 무서운 사람은요, 할 일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결국 남들의 성과에 무임승차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임승차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더 최악인 경우가 있죠. 자기가 이렇게 프리라이더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 사실 사회가 돌아가는데 프리라이더가 있는 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프리라이더를 본 적도 있지만 제가 경우에 따라선 어쩔 수 없이 특정한 기간 동안 프리라이더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정도로 일을 잘하고 뛰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남들보다 부족하면 누군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한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기가 프리라이더이면서도 감사와 미안함을 결코 표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프리라이더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모르니 감사와 미안함도 표시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조직에서요, 할 일이 없는 한가한 사람인데 감사하기 싫고 미안하기 싫으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걷기 쉬워지냐면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들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굉장한 일을 그 사람은 별것 아닌 일로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료들이 한 일을 깎아내립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프리라이더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하기조차 싫어하면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내가 일하는 걸 당연시하는 걸 넘어서 나를 미안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나를 미안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프리라이더의 가장 안 좋은 악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안한 감정이 들 때 미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건 나의 발전과 조직의 성장에 전혀 상관이 없는 순서죠. 우리는 미안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일의 순서나 경중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악영향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에는 일의 순서와 경중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프리라이더 중에서도 진짜 최악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하니까 주변에 있는 열심히 사는 나한테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상한 측면 하나를 주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출퇴근을 제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요. 나의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하다 못해 내가 입은 옷에 대해서도 늘 궁금해하죠. 조직에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한가한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가지고 그리고 주시를 할 때죠. 사실 바쁜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의 주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쁜 사람은 결과 위주로 판단을 해서 날 속상하게 만들거나 번아웃이 오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날 속상하게 만들거나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나를 뼛속 깊이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가한 관심자들입니다. 한가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어딘가에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나한테 투자하고 있다? 사실은 투자가 아니죠. 조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무의미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일한 유의미한 일이 나에 대한 관심이고 나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미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일이 없이 한가한 사람들 중에 감사해하고 미안해하기 싫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관심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감사해하기도 싫고 미안해하기도 싫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 자아는 절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자기의 할 일 없음에 미안해하고 자기의 할 일 없음으로 인한 프리라이딩에 감사하기 싫으니 꼭 누군가를 훼손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할수록 무언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수록 그런 최악의 동료들은 나를 사냥감으로 만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즉 가까운 사람을 노리는 경우가 더 많죠. 왜일까요? 저는 프랑스에 있는 건축가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투를 한다면 아마도 저랑 가까운 심리학자를 질투할 수 있겠죠. 목공은 목공을 질투하고 시인은 시인을 질투하며 화가는 화가를 질투한다고요. 이런 시기와 질투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 중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는 가깝다와 나에게 우호적이다를 자주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더 벗어나기 힘든 건 더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한가한 프리라이더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무임승차 동료 때문에 괴롭다는 건 이미 내가 그 사람의 페이스에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자꾸 내 페이스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이런 동료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 방법은 바로 내가 적정한 수준의 바쁨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루틴하게 내가 할 일을 만들어 놓고 나를 괴롭히는 동료가 나를 휘두르는 말을 한다 싶을 때 그때 익숙하게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다음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신경 써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익숙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흔드는 말을 했을 때 나의 흔들리는 정도는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루틴이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내일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망가지며 근육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타인에게 휘둘리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다음에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1시간, 2시간 정도 하면서 그 사람을 밀어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으로부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나 혼자 삼키는 일 말고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 바로 뭐냐? 내가 걔를 잘한다는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데도 나는 참 그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 얘기는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줄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가까운데도 자기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폄하하거나 저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전 그 사람을 의외로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건 그 사람과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정보가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꽤 괜찮은 복수가 됩니다.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는 말이 되니까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나의 멘탈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방법, 즉 나의 중심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꼬리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진을 빠지게 하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출근을 늦게 하면 되겠어?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혼자 밥 먹으면 될까? 어딘가 무엇을 잘해도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정보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나를 저평가할 구실을 만들어내죠. 그런 사람한테 나의 회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인함을 느낀다는 얘기, 그리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정의에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대해서 내 정의가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정의조차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회방꾼들은 대부분 필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못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직장 생활하시면서 회사란, 직장이란, 내가 하는 직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의를 분명하게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할 일 없이 한가하면서도 불필요한 관심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나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